안녕하세요, 천호입니다. 솔직히 이번에는 조금 기운이 빠져요. 제가 한 40분가량 영상을 녹화했는데 영상이 날라갔어요. 좀 힘은 없겠지만 좀 최대한 더 축약해서 빠르게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뭐냐, 5월 31일에 CJCGV가 4천억 규모의 후순위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일단 먼저 주식 투자자,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좀 마이너스 요소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작년 32회차 전환사채를 3천억가량 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환사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또한 이번에 신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는 결국에 또 매물 부담을 주는 오버행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모멘텀을 타고 유의미하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거에 연동이 돼서 이 32회차 전환사채 채권 가격 또한 좀 상승하기가 힘들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기투자자는 그렇지만 우리는 뭐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신규 투자 측면에서 이게 매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발행되는 후순위 전환사채는 뭐 주가랑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기본 베이스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분석을 해볼 거고요. 제가 그 32회차 전환사채 발행될 때 영상을 한번 다뤘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지금 표시되는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먼저 살펴보시고 이번 영상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때 다뤘던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바뀐 것들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들만 이번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제가 주식 투자자 측면에서도 한번 분석해서 영상 다뤄드렸는데 그 채권 분석에 있어서 두 번째인 사업의 내용이 그 주가 측면에서 분석하는 거랑 매우 교집합이 많기 때문에 그 영상도 우측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그 두 영상들 살펴보시고 이번 영상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채권자 입장에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지배구조랑 최대주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지배구조는 예전에 다뤘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뀐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주 CJ가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광고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CGV에 흡수합병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CJ가 CGV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고요. 지분율이 40%로 상승을 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CGV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뭔가 CGV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시장에 보여주는, 내비치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윌링리스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어빌리티라 그랬는데, CJ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이 CGV 빼고 뭐 CJ ENM이라던가 CJ 제이제단 다 재무구조가 우량하기 때문에 유사시 CGV가 힘들 때, 자립해서 혼자 생존하지 못할 때 유사시에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윌링리스도 있고 어빌리티도 충분하니까 뭔가 CGV가 문제가 생겼을 때 CJ 그룹 차원에서의 지원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찍었던 영상 대비해서 매우 축약된 것 같긴 한데 저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의 내용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그 주식 영상으로 대체하고요. 세 번째 재무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구조 첫인상 볼 때는 뭐 부채 비율을 보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관계사나 종속회사를 통해서 해외로 공격적으로 진출해 있기 때문에 별도보다는 연결 기준의 부채 비율이 중요하고요. 별도로는 509% 정도 되지만 연결 기준으로는 1943%로 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리스를 활용하는 리스 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회계정책 바뀌면서 그 뭐 항공산업, 영화관 산업 이런 데는 이제 회계적으로 이 부채 비율이 단순히 좀 많이 높아지는 그러한 구조였는데, 그래서 리스 자산이나 리스 관련 부채를 다 제하고 보게 되면 뭐 별도 기준으로는 200% 이하, 그리고 뭐 연결 기준으로는 300%대의 부채 비율을 기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부채 비율로 봤을 때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왜? 조금 더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스트레이트 본드, 그러니까 일반 회사채를 가지고 자금 조달이 어렵다 보니까 신종자본증권을 얘네들이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후순위 전환사채도 당연히 신종자본증권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은 CGV가 지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채라는 성격 때문에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된 그 신종자본증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뭐 부채로 올려버리면 이게 막 부채 비율이 10,000%대 뭐 이렇게도 올라갑니다. 자본이 워낙 작아져가지고요. 그래서 리스 효과 제한 그 부채 비율을 보면서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왜 그렇게 나오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요 자산 먼저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주요 자산만 보게 되면 지금 띄워드린 것들 총 자산의 85%가량 차지하고 있고요. 유동 자산은 현금성 자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560억으로 8.1%가량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비유동 자산인데 종속기업, 조인트 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으로 3,400억가량 있습니다. 17.8%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사용권 자산인 그 리스 관련 자산을 제하고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해당 계정에 대해서는 작년에 1,230억 정도
정도 손상 차손을 인식했기 때문에 대규모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가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장기화가 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이 대규모 손상 처리는 해당 계정에서 발생할 확률은 매우 극히 드물다,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재적으로 이렇게 손실을 떨어내야 되는 거는 작년에 다 떨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주요한 자회사 중에 하나인 CGI 홀딩스 있는데요. 여기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기를 이제 통합 관리하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순자산이 자산에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5,267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CGV가 71% 가량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치로 따지자면 3,740억 원. 근데 이제 CGV 종속기업, 관계기업 여기에 해당 계정에 대해서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자산을 비교하든 아니면 시장성 평가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뭐 공정가치라던가 지금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이 원가법으로 인식된 장부가랑 큰 괴리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이거는 뭐 시장 가치는 우리가 딱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순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괴리가 크진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베트남 법인이라던가 광저우 법인 쪽은 자본 잠식이 이뤄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감해지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큰 괴리는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유형자산은 지금 CGV가 어느 순간부터 좀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개하는 정보가 좀 제한적이라서 이 유형자산도 좀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내비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유형자산이 1960억 정도 있다, 이 정도 인식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사용권 자산은 리스 관련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7,530억으로 약 한 40% 가량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산은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1,560억 정도 현금 보유하고 있고, 종속기업, 관계기업 쪽은 작년에 다 잠재적인 손상 처리는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단기간 내에 추가적인 대규모 손실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는 주요 부채 보셔야 되는데, 부채 계정 중에 좀 중요한 부분들 띄워드렸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는 지금 단기간에 축약해서 말씀드려야 되다 보니까 주요 계정들만 가지고 오는데, 내가 만약에 CGV 전환사채 투자를 직접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우리 촌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 안 다룬 미미한 비중의 그런 계정들도 다 하나씩 뜯어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단기 차입금, 유동성 사채 이렇게 있고, 나머지 뭐 비유동 리스 부채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비유동 리스 부채 먼저 보게 되면 7,840억, 48% 정도 차지하고 있고, 유동 리스 부채로 해서 640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스 관련 부채는 8,480억이거든요. 사용권 자산이랑 왜 리스 부채랑 완벽하게 일치 안 하나요? 라고 하면 사용권 자산 최초에 인식하고 나서는 유형자산처럼 상각을 진행하게 되고, 이 리스 부채 같은 경우에는 기대되는 리스료를 프로젝션 하고요. 다른 할인율을 때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용권 자산을 줄이는 방법이랑 리스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달라요.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회계적인 방법 측면에서 좀 상이하다 보니까 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부채 비율 할 때 사용권 자산 그리고 뭐 유동리스 부채, 비유동 리스 부채 다 빼고, 그래서 그럼 자산에서 크게 떼고 부채에서 크게 떼니까 당연히 그 둘 다 계산될 때보다는 부채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랬을 때 뭐 별도 기준으로 뭐 185%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열이한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다. 신종자본증권 이런 거 이제 다 살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뭐 단기 차입금 그리고 사채 다 합하면 전체 부채 약 30%고요. 규모로는 4,67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부채는 그 리스랑 사채나 차입금 요렇게만 가지고도 77% 가량 차지합니다. 총 부채. 그러니까 요것만 보셔도 어느 정도 CGV의 그런 큰 틀은, 재무제표의 큰 틀은 다 봤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뭐 리스 부채야 회계적으로 인식되는 거니까 크게 제가 안 다루겠지만, 차입금 그리고 사채 이런 것들은 만기별로 다 분해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이미 부채 비율로 봤을 때 너무 높은 1943%면 엄청나게 높은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무구조가 딱 봐도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 또한 높을 위험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보려면 만기별로 이제 사채나 차입금을 다 분해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일반 사채, 신종자본증권으로 나눠서 볼 거고요. 좀 이따 유동성 대응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만기별로 또 뜯어서 볼 건데, 일단 먼저 일반 사채랑 신종자본증권 뜯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띄워드리는 건 일반 사채고요. 23-2회차부터 31회차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23-2회차가 200억, 만기가 2022년 10월이에요. 그리고 24회차가 400억, 만기는 23년 1월. 그래서 이 두 회차의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달했기 때문에 유동성 대체가 이뤄졌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유동부채의 유동성 사채로 599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두 회차랑 매칭시킬 수 있고, 나머지 채권들 보게 되면 지금 3,500억 가량, 이게 비유동 부채 4채로 3,476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띄워드리는 건 신종자본증권인데, 그러면 이 신종자본증권은 다 어디에 갔냐? 사채 쪽으로, 부채 쪽으로 안 가고 전부 다 자본으로 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그 영구채적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스텝업 조건이 있고, 스텝업 조건이 적용될 때 이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 CGV 입장에서 금융비용, 이자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유일하게 없는 게 전환사채인데, 그렇게 따지면 32회차 전환사채, 그리고 뭐 이번에 발행된 35회차 영구 전환사채 정도만 이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고 나머지는 다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자본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채로 분류가 돼야 되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부채 비율은 뭐 10%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자본이 확 줄고 부채가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CGV는 괜찮은 상황이 아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아요. 당연히 뭐 위드 코로나 됐고 지금 취식 가능하고 한 칸씩 뛰어 앉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인건비 40% 가량 줄였죠. 그 티켓 비용 3,000원 올렸죠. 그러니까 수익성 제고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인 그런 정상화 기대감은 엄청나게 높은데, 지금 당장 스팟성으로 봤을 때 이 재무 구조 자체가 좋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좀 다시 살펴보면 29회차가 2022년 10월에 스텝업 조건이 있어서 이거는 상환할 거예요. 이번에 35회차 전환사채 발행하게 되면 그 자금으로 29회차 800억 상환할 겁니다. 그리고 뭐 23-2회차 200억 올해 10월에 만기인 거 상환할 거고, 그리고 아까 안 다뤘던 단기 차입금, 이게 뭐냐면 유동성 지원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은 600억인데 이것도 35회차 전환사채 발행한 자금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럼 일단 올해는 크게 문제 없어요. 지금 현재 보유한 현금이 1,560억 가량 되고 4천억 현금 들어오면 5,560억, 5,500억 가량의 현금이 발생하니까 올해 뭐 유동성으로 단기간 내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뭐 2022년도 12월에 스텝업 조건이 있는 뭐 신종 자본 차입, 이거는 사채 쪽이 아니라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액 다 CJ로부터, 모회사인 CJ로부터 차입을 했기 때문에 얘를 못 갚아서 뭔가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기 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될 거고요. 그리고 32회차 영구 전환사채를 작년 6월에 발행을 했네요. 제가 아까 작년 12월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는 33회차 신종자본증권 영구채인 것 같고, 죄송해요. 작년 6월에 발행한 32회차 영구 전환사채는 3천억을 발행했는데 주가 상승하면서 주식으로 좀 일부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800억이 전환되면서 지금 잔존 액면은 한 2,200억 원 정도 된다. 근데 이게 지금 2026년도 12월에 콜이기 때문에 얘는 뭐 단기간 내에 뭔가 유동성으로 문제를 일으킬 증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 그리고 33회차는 좀 중요한데요. 내년 12월에 스텝업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업 조건이 적용될 때 얘는 분명히 상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뭐 내년 12월 기준으로 1,600억 정도 상환 자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이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34회차는 좀 적어서 패스했고, 그리고 뭐 35회차 영구 전환사채 4천억,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유동성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만기별로 좀 쪼개서 다시 한 번 더 재분류를 하고 유동성 대응,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니까 올해 10월에 1,000억, 그리고 그 유동성 지원기구로부터 받은 600억, 1,600억은 상환하는데 문제없다, 이번에 채권 발행함으로써. 그러면 올해는 끝. 하나 안 다뤘는데요. 올해 12월에 2,000억 정도 CJ로부터 받은 그 신종자본 차입도 있는데요. 차입처가 뭐 말 그대로 CJ니까 얘는 만기 연장을 하든 뭐 금리를 재조정하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전혀 뭐 문제 삼을 필요 없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 상반기에는 1,250억 원 가량 24회, 26회, 27회 이렇게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몇백억씩 이렇게 다 분할돼 있기 때문에 뭐 유동성을 대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지금 계속해서 사업이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뭐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1회차 채권 23년 12월 15일에 만기 2,000억이 있고요. 그리고 신종자본증권으로 33회 스텝업 조건이 2023년 12월 8일이기 때문에 얘 1,600억도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두 개만 합해도 3,600억인데 다른 것들 미미한 거 다 더하면 내년 하반기에만 4,250억 원의 채무를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뭐 사업이 정상화되고 현금성 자산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뭐 내년 하반기에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를 쭉 보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문제 없겠네. 근데 내년 하반기 그 12월 이때는 유의미하게 살펴봐야겠다. 그러면 내년 한 6월 7월 정도부터는
거는 좀 면밀하게 팔로우업을 해보면 되겠죠, CGV. 그리고 뭐 지금 뭐 주요 부채, 주요 자산 했는데 자본 자체가 자본 규모가 별도로는 3,100억 정도인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80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총 자산이 몇 조 이렇게 하는데 자본이 1,800억 밖에 안 되니까 지금 사업에 대한 사업의 그런 정상화가 매우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4,000억 정도 종속기업, 관계기업 쪽으로 그 지급 보증도 해주고 있어서 어디 한 군데서만이라도 지금 다시 또 예전에 그 아시죠? 터키 법인 보스포러스 인베스트먼트 관련해가지고 TRS 손실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되면 CGV 끝장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벤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2023년도까지는 사업이 정상화되는지 중심으로 해서 팔로우하자. 그냥 사업 정상화되고 주가만 잘 올라와주면 굳이 뭐 모멘텀 타서 예전처럼 35,000원, 36,000원 이렇게 갈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 전환가 대비해서 32회차 기준으로는 26,600원, 그리고 35회차 이번에 발행되는 건 좀 이따 보겠지만 27,400원 정도 돼 있는가? 그렇지만 이거 아마 하향 조정 좀 될 거예요. 왜냐면은 내일 주가는 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좀 빌빌 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환가는 좀 떨어질 수 있어서 그건 확정되면 제가 댓글로 한 번 더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전환가보다만 좀 한 10% 20% 올라와주면 CGV의 실질적인 채무 상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인지하면서 발행 조건을 한번 보자고요. 그 CGV 35회차 전환사채 후순위예요. 아무런 명시 없으면 선순위거든요. 만약에 CGV가 부도가 났다라고 했을 때 자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분을 해주고 그래도 남으면 이 후순위 전환사채가 받을 수 있어요. 돈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인지하셔야 되고 후순위다. 발행 규모는 4천억 원. 발행일은 7월 21일. 올해 2022년 7월 21일이에요. 만기일은 2052년 7월 21일. 근데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자는 0.5% 지급을 하니까 뭐 실질적으로 거의 없고요. 5년 뒤 2027년 7월 21일부터 2028년 7월 21일 이 1년 동안은 2.5%를 가산해서 3%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그 이후로 매년 0.5%포인트 가산을 하니까 2028년 7월 21일 이후부터 해서 1년은 뭐 3.5% 되고 그 이후 1년은 4% 되고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콜 조건이 있어요.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고 5년 뒤인 2027년 7월 21일 가능합니다. 그래서 콜했을 때 YTC로 3% 지급을 해주게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가가 2022년 8월 21일 이후에 연속 15거래일 동안 전환가 기준으로 130% 이상 상회하는 경우 얘네들은 뭐 1차 공고, 2차 공고해서 대략적으로 한 2주 뒤에 콜옵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환가는 지금 잠재적으로 예전가가 27,400원인데 청약일 기준으로 3명업일 전에 확정될 거라서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고요. 전환기간은 2022년 8월 21일부터 2052년 6월 21일까지다. 그리고 전환 신청을 했을 때 상장되는 프로세스는 1일부터 15일까지 전환 요청 들어간 건에 대해서는 당월 말일에, 그리고 16일부터 31일 말일까지 전환 청구가 된 건에 대해서는 2월 15일까지 상장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말씀드리자면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 대표 주관사고요. 그 외 인수단으로 NH투자증권, KB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렇게 3개사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4개 증권사 중에 아무 때나 한 곳에서 하면 되는데 두 군데 이상으로 이중 청약을 하게 되면 무효가 되니까 전체 청약이 다 무효가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일정은 6월 15일에 주주가 확정됩니다. 이게 구주주 우선 배정으로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뭐 주식 한 주당 9,700.9411324315원 이만큼 배정이 되고요. 근데 채권 청약은 만원 단위로 되니까 한 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9,700원 현금으로 받을 거예요. 이 점 유념하셔야 되고 7월 7일에 전환가액이 확정됩니다. 7월 12일에 구주주 청약이 먼저 일어나고 구주주가 청약 안 한 실권 물량에 한해서 7월 18일에 일반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7월 21일에 당연히 발행되고 상장이 될 거고요. 자금 사용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2,400억, 상령 부금인가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변동비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2,400억 쓰일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재무제표 말씀드릴 때 언급드렸던 채무상환용 1,600억, 유동성 지원기구에 600억, 그리고 사모사채 200억, 이게 아마 23- 몇 회차, 2회차인가 그랬을 거고 29회차 신종자본증권 800억 원도 상환하는데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구주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권리락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구주주 확정일이 6월 15일이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3명업일 전에 무조건 그냥 다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권리 행사하셔서 이 전환사채를 받는 게 좋아요. 왜? 발행하자마자
들어오자마자 판다고 하더라도 10,000원으로 받아서 10,000원 그 이상으로 전환사채 가격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이 날 거거든요.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매우 바보, 비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꼭 구주주라면 권리 챙기시고요. 구주주가 아닌 입장에서 CGV 전환사채에 좀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발행하는 후순위 35회차 전환사채 청약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청약에 참여하셔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분석한 결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청약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지,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촌님들께 청약해라 권유 이런 거 제한 절대 아니라는 점 꼭꼭 주의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에 있어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라는 점도 항상 양지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